그는 모든 것을 가진 남자였습니다. 설아 그룹의 회장으로 돈, 명예, 그리고 평창동의 호화로운 저택까지 부족함이 없었죠. 하지만 어느 날 밤, 거실의 차가운 대리석 바닥 위에서 딸을 품에 안고 잠든 부모를 우연히 발견한 순간, 그의 모든 사고방식과 삶의 원칙은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 작고 초라해 보이는 모습 하나가 누구도 감히 마주하려 하지 않았던 가슴 아픈 진실을 적나라하게 드러냈기 때문입니다. 그 이후 벌어진 일들은 그를 충격에 빠뜨렸을 뿐만 아니라 한국 사회 전체가 스스로를 되돌아보게 만들었습니다. 늦여름의 따가운 햇살이 내리쬐던 오후, 한다인 씨가 설아 저택의 육중한 철문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회색빛으로 반짝이는 돌바닥 위로 쏟아지는 햇살은 그녀의 달아빠진 천 운동화 뒤축과 바퀴가 다 마모된 여행 가방을 더욱 도드라져 보이게 했습니다. 누렇게 변해버린 흰 셔츠에 반지하 룸메이트에게서 빌려 입은 듯한 헐렁한 검은 바지 차림. 마중 나오는 사람도 길을 알려주는 이도 없었습니다. 바이는 스스로 계단을 찾아 올라가 낡은 신발을 벗어 현관 신발장에 가지런히 넣고는 검붉은 나무 문 앞에서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남의 집 살림을 돕는 일이 처음은 아니었지만 마치 드라마 속 재벌가처럼 생긴 이런 곳에 발을 들인 건 난생 처음이었습니다. 잘 다듬어진 분재 정원과 집 옆을 흐르는 비단잉어 연못, 그리고 사방에 설치된 보안 카메라가 있는 3층짜리 대저택. 나이 지긋한 여성이 문을 열며 건조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한다인 씨 맞나? 들어와요. 회장님은 회의 중이십니다. 나는 이곳 살림을 맡고 있는 방 집사요. 함부로 질문하지 마세요. 바이는 고개를 살짝 숙이고는 마치 길 잃은 고양이처럼 주눅든 채 낡은 양말 차림으로 반질반질한 마룻바닥을 밟으며 들어섰습니다. 그녀는 넓은 로비와 긴 복도를 지나 1층 끝에 있는 작은 방 앞에 멈췄습니다. 방 집사가 문을 열며 손짓했습니다. 여기가 당신 방이요. 정리 잘하고 소리 내지 말고 2층 개인 공간에는 함부로 올라가지 마세요. 이제 설태호 회장님의 딸 설아린 아가씨를 만나러 갈 겁니다. 명심해요. 주제넘게 안아주거나 함부로 재우려 하지 말고 기저귀 갈고 씻기고 청소만 하면 됩니다. 바이는 마른 침을 삼키며 눈가가 촉촉해진 채 작게 대답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린이는 천사 같은 외모를 가졌지만 성격은 극도로 예민했습니다. 생후 2년도 채 안 된 아이가 바인이 3년 동안 살았던 반지하 방보다 더 큰 개인 방을 가지고 있었죠. 지능형 장난감, 공기청정기, 수입산 매트리스까지 갖췄지만 누구도 아이를 달래지 못했습니다. VIP 중개업체를 통해 왔던 이전 보모 김씨도 결국 두 손 들고 그만둔 상태였습니다. 아이는 거의 항상 겁에 질려 울거나 방구석에 숨어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바이는 아이 방 청소를 맡았습니다. 방 집사가 아이에게 말을 걸지 말라고 당부했지만 방 안에서는 이미 찢어질 듯한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바이는 문 앞에서 멈칫했습니다. 아린이가 침대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귀가 떨어진 곰 인형을 움켜쥔 채 목이 쉬도록 울고 있었습니다. 주위를 둘러보니 아무도 없었습니다. 바이는 슬며시 문을 밀고 들어갔습니다. 아가씨, 뚝. 바인의 목소리는 바람 소리처럼 작았지만 신기하게도 울음소리가 한 박자 멈췄습니다. 바인은 한 걸음 더 다가가 마룻바닥에 쪼그리고 앉았습니다. 그러고는 자신도 모르게 나지막이 흥얼거렸습니다. 엄마가 섬 그늘에 굴 따러 가면 아기가 혼자 남아 집을 보다가 반사적으로 튀어나온 노래는 한국인이라면 누구나 아는 자장가 섬집 아기였습니다. 그것은 포항 바닷가 마을에서 어린 시절 어머니가 불러주던 노래이자 아이를 잃은 후로는 차마 부르지 못했던 노래였습니다. 아린이가 눈을 크게 뜨고 그녀를 쳐다봤습니다. 바이는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가 온돌 난방이 미처 닿지 않는 차가운 대리석 바닥, 침대 근처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아이에게 손을 대지는 않은 채 그저 끈기 있게 부드러운 목소리로 노래만 불렀습니다. 몇 분 후 울음이 완전히 멈췄습니다. 아린이가 침대 난간 사이로 고사리 같은 손을 뻗었습니다. 다인은 아무 말 없이 침대 매트 위에 자신의 손을 올려두어 아이가 그녀의 검지 손가락을 잡을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아이가 잠들었지만 그녀는 그 자리에 그대로 앉아 벽에 등을 기대고 무릎에 머리를 파묻었습니다. 눈꺼풀이 천근만근 무거워졌고 차가운 바닥 위에서 그대로 잠이 들고 말았습니다.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천둥 같은 호통 소리에 다인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눈앞에는 흰 셔츠 단추를 끝까지 채운 키 큰 남자가 휴대전화를 꽉 쥔 채 서 있었습니다. 어두운 표정의 그는 모든 것을 꿰뚫어 볼 듯 날카로운 눈빛을 하고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아기 울음이 그치질 않아서 저는 그저 누가 내 딸 방에 들어오라고 했지. 다인은 사시나무 떨듯 떨었습니다. 아이에게 손대지 않았습니다. 그냥 자장가만 불러주고 바닥에 앉아 있었어요. 당신이 누군데? 보험이 주제에 내 아이를 재울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나? 그녀가 고개를 숙이고 아무 말도 못하고 있을 때 아린이가 몸을 뒤척이며 눈을 떴습니다. 엄마, 테오 회장은 마치 감전이라도 된 듯 굳어버렸습니다. 아린이가 몸을 일으켜 다인을 향해 팔을 뻗었습니다. 다인 엄마, 그 순간 방 안에는 정막이 흘렀습니다. 다인은 멍하니 서 있었고 눈에는 눈물이 그렁그렁했습니다. 설태호는 난생 처음 겪는 상황에 당황하여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날 밤 다인은 부엌으로 호출되었습니다. 방 집사가 식탁을 내리치며 소리쳤습니다. 해고당하고 싶어? 얘한테 좀 잘해준 척하면 주인이 알아줄 것 같아. 다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저는 그런 뜻이. 저는 그냥 아이 우는 소리를 견딜 수가 없었어요. 앞으로 아이 방에 들어갈 땐 반드시 나랑 같이 들어가. 알겠어? 하지만 그 다음 날 밤에도 또 그 다음 날에도 아린이는 울음을 멈추지 않았고 누구도 달래지 못했습니다. 오직 다인만이 할 수 있었죠. 이번에는 설태호가 직접 새벽 2시에 그녀의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목소리는 잠겨 있었습니다. 아린이에게 좀 가봐요. 다인은 아무 말 없이 낡은 스웨터를 걸치고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상황은 여전했습니다. 아이는 자지러지게 울고 있었습니다. 다인이 노래를 부르자 아이는 잠들었습니다. 설태호는 문가에 서서 어둠 속에 반쯤 가려진 얼굴로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눈빛은 한결 부드러워져 있었습니다. 몇 달 만에 처음으로 비명과 차가운 침묵뿐이던 집 안에서 자장가 소리를 듣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다인 역시 수년 만에 처음으로 자신의 아이가 아닌 다른 아이, 하지만 엄마의 온기가 절실한 아이를 위해 자장가를 불렀습니다. 며칠 뒤 한낮에 뜨거운 햇살이 내리쬐는 가운데 쾅쾅거리는 노크 소리에 다인이 화들짝 놀랐습니다. 손수건을 빨고 있던 그녀가 고개를 들자 문이 열렸습니다. 설태호가 서 있었습니다. 짙은 남색 셔츠에 넥타이는 느슨하게 풀려 있었고 얼굴은 긴장으로 굳어 있었지만 평소의 차가움과는 달리 눈빛에는 의구심과 약간의 당혹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다인 씨, 아린이 방으로 좀 와줘요. 그녀는 묻지도 않고 벌떡 일어나 손을 씻고는 그를 따라 급히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가는 동안 2층에서 익숙한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목이 메어 헐떡이는 공포에 질린 그 끈질긴 울음소리가 저택의 공기를 찢어발길 듯했습니다. 방문을 열자 아린이는 침대 구석에 몸을 말고 있었고 양볼은 빨갛게 달아올라 눈물 콧물로 범벅이 되어 있었습니다. 옆에는 유나라는 이름의 새로 온 젊은 보모가 젖병을 들고 어쩔 줄 몰라 하며 박자도 맞지 않는 K-팝 노래를 흥얼거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달래 봐도 그치질 않아요.
회장님. 나가봐. 태호의 목소리가 낮고 날카롭게 울렸습니다. 여자는 도망치듯 고개를 숙이고 나갔습니다. 바이는 말없이 다가가 의자를 끌어다 침대 옆에 놓고 따뜻한 수건으로 아이의 얼굴을 닦아주었습니다. 그리고 마치 익숙한 의식처럼 나지막이 노래를 시작했습니다. 첫 소절이 울리자마자 아린이는 울음을 멈췄습니다. 두 번째 소절이 이어지자 아이는 침대 난간으로 기어와 바인의 손가락을 꼭 쥐었습니다. 바인은 주머니에서 귀를 꿰매준 곰 인형을 꺼내 아이 손에 쥐어주며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아린이 착하지? 바인 엄마 여기 있어. 아이는 난간에 머리를 기대었고 흐느낌은 점점 잦아들었습니다. 10분도 안 되어 아이는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그동안 내내 주먹을 꽉 쥔 채 서 있던 설태호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바인이 일어나 나가려 하자 그가 불렀습니다. 잠깐만요. 바인이 멈춰 서자 그가 한 걸음 다가와 낮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한 겁니까? 모르겠습니다. 아마도 제가 엄마였기 때문이겠죠. 설태호는 더 명확한 설명을 바라는 듯 그녀를 응시했습니다. 바이는 깊은 숨을 내쉬며 두 손을 맞잡았습니다. 3년 전 제 딸아이를 잃었습니다. 유아교육을 전공했지만 포항에서 사고를 겪은 뒤로 학업을 그만두었고 아이들을 대하는 게 두려워 피했습니다. 아린이를 만나기 전까지는요. 설태호는 한참 동안 침묵했습니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칼날 같지 않았고 마치 과거를 꿰뚫어보는 듯 흐릿해졌습니다. 아린이가 생후 8개월도 안 됐을 때 아내가 떠났습니다. 6개월 동안 보모를 3번이나 바꿨죠. 아이가 울 때마다 저는 문밖에서 서성이는 것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바인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누구나 태어날 때부터 부모인 건 아니지만 곁에 남아있는 사람은 배우게 되는 법이니까요. 그는 등을 돌리며 잠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앞으로 아린이 돌보는 건 바인 씨가 직접 하세요. 방 집사 거치지 말고. 반대하는 사람이 있다면 내가 처리합니다. 이 변화는 늘 조용했던 저택에 떨어진 폭탄과도 같았습니다. 방 집사가 가장 먼저 반발했습니다. 회장님이 대체 왜 이러시지? 자격증도 없고 근본도 없는 도우미를 메인 보모로 앉히다니. 바이는 항상 뒤에서 자신을 비웃던 유나를 통해 이 말을 전해 들었지만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설태호의 신뢰가 동정심이 아닌 더 깊은 곳에서 나온 것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날부터 바인의 일상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아린이를 전담해서 돌보게 되었고 주방에 들어가 전복죽을 직접 끓일 수 있었으며 자장가를 선곡하고 심지어 설태호가 초빙한 유아 심리 전문가와의 회의에도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으로 그녀에게 질문이 주어졌습니다. 바인 씨가 보기에 아린이에게 부족한 게 뭡니까? 바인은 주저없이 대답했습니다. 우유도, 장난감도, 좋은 이불도 아닙니다. 아린이에게는 숨소리 하나하나에 귀 기울여 줄 사람이 부족해요. 어느 비 오는 밤. 아린이가 감기에 걸려 열이 39도 넘게 올랐습니다. 바이는 밤새 아이 곁을 지키며 물수건으로 열을 내리고 의사를 불렀습니다. 제주도 출장 중이던 설태호는 연락을 받자마자 가장 빠른 비행기로 돌아왔습니다. 새벽 4시가 다 되어 들어온 그는 의자에서 쪽잠이 든 바인을 보았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아이 손을 잡은 채였고 잠이 부족해 눈가는 붉어져 있었으며 등 뒤에는 개인 배낭을 받치고 있었습니다. 그가 앉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내가 볼 테니 좀 쉬어요. 바이는 눈을 뜨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전 괜찮아요. 아린이만 편안하다면 저는 힘들지 않습니다. 그는 오랫동안 그녀를 바라보다가 옆에 의자를 하나 더 놓고 앉았습니다. 3년 만에 처음으로 두 사람은 명령이나 의무 때문이 아니라 오직 한 아이를 위해 나란히 앉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방 집사가 부엌에서 바인을 따로 불러 빚고 왔습니다. 내가 뭐라도 된 줄 아나 본데, 애 좀 본다고 안 주인 자리라도 넘보는 거야.
다인은 입술을 깨물며 바람처럼 작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그저 아린이가 편히 자길 바랄 뿐, 주인 같은 건 관심 없습니다. 지금 제가 쓰는 방만 해도 지난 10년 동안 살았던 곳보다 훨씬 좋으니까요. 방 집사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두고 봐. 주제 파악 못하면 여기서 오래 못 버틸 테니. 그날부터 다인은 계속해서 근무 시간이 바뀌고 장보기 권한을 박탈당하고 아이와 함께 있는 시간을 줄이라는 압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밤이 되어 아린이가 칭얼대기 시작하면 어김없이 설태호가 먼저 그녀를 찾았습니다. 다인 씨, 아린이에게 가봐요. 한 번은 그가 다인을 방에 남겨두고 발코니로 나가 통화하는 소리를 우연히 들었습니다. 아니, 새 보모는 필요 없어. 나는 내 아이를 재울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해. 자격증 쪼가리가 아니라 그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습니다. 방 안에서 그 소리를 듣던 다인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감동 때문이 아니라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자신에게 찾아온 모든 좋은 일에는 항상 유효기간이 있었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거실에서 아린이와 블록 쌓기를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현관문이 벌컥 열리더니 흰색 드레스에 빨간 하이힐, 풍성한 웨이브 머리를 한 세련된 여자가 태풍처럼 들이닥쳤습니다. 누가 감히 내 새끼한테 손을 대? 다인이 벌떡 일어섰고 아린이는 다인의 손을 꽉 잡으며 등 뒤로 숨었습니다. 그 여자는 설태호의 전처, 고윤서였습니다. 내가 아린이 친엄마야. 당신이 뭔데 여기서 자장가를 불러? 내 딸한테 다인 엄마라고 부르게 시켰어. 다인은 침묵했습니다. 윤서가 다가와 아이를 안으려 하자 아린이는 자지러지게 울며 뒷걸음질 쳐 다인의 품으로 파고들었습니다. 싫어. 다인 엄마, 다인 엄마. 저 아줌마가 나 앉지 못하게 해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2층에서 내려온 설태호의 얼굴은 분노를 감추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고윤서, 여긴 무슨 일이야? 내 딸 보러 왔다. 왜, 나한테 그럴 권리 있어. 아이가 기어 다니지도 못할 때 내연남이랑 도망갔잖아. 3년 동안 전화 한 통, 양육비 한 푼 안 주더니 이제 와서 뭐 때문에 온 건데, 윤서는 머리카락을 쓸어 넘기며 비웃듯 말했습니다. 내 거 다시 찾으러 왔어. 애도, 당신도, 아린이는 여전히 다인을 꽉 껴안은 채 울고 있었습니다. 다인은 태호와 윤서를 번갈아 보았습니다. 그리고 윤서를 향해 다가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사모님이 낳으신 건 맞지만 이 아이에게 필요한 건 곁에 있어 줄 사람입니다. 윤서는 말문이 막힌 듯 멈칫했습니다. 다인은 대답을 기다리지 않고 돌아섰지만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이 싸움은 이제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 그리고 이번 싸움은 단순히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이 사람답게 살 수 있게 해준 유일한 존재인 아이를 지키기 위한 것임을요. 고윤서가 돌아왔다는 소문은 삽시간에 설아 저택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방 집사부터 말단 직원들까지 수군거렸습니다. 모든 시선이 주제넘게 굴다가 친모에게 고발당하게 생긴 다인에게 쏠렸습니다. 다인은 그날 밤 무거운 마음으로 짐을 쌌습니다. 작은 여행 가방 앞에 앉은 그녀의 손이 가늘게 떨렸습니다. 옆방에서 아린이는 잠들었지만 가끔 기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열린 문틈으로 들어오는 밤바람이 시렸습니다. 그때 다인의 방문이 열렸습니다. 설태호가 서 있었습니다. 마치 끝나지 않은 전쟁을 치르고 온 사람처럼 긴장된 표정이었습니다. 어디 가는 겁니까? 가족분들께 더 이상 폐 끼치고 싶지 않습니다. 제 역할을 넘어서는 일이 벌어졌어요. 윤서 사모님은 제가 떠나는 게 아린이를 위한 길이라 생각하십니다. 다인은 목이 메어 고개를 돌렸습니다. 하지만 전 엄마가 아니잖아요. 제겐 권리가 없어요. 고윤서에게도 법적 권리는 없습니다.
제 발로 집을 나갔고 이혼 서류에도 명시되어 있어요. 다른 목적이 있어서 돌아온 겁니다. 다인은 여전히 불안한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럼 이 모든 상황에서 저는 대체 뭐죠? 다인 씨는 아린이가 믿는 유일한 사람입니다. 아이를 평온하게 만드는 유일한 사람이죠. 설태호가 들어와 두툼한 봉투를 책상 위에 놓았습니다. 내일 아침 주주들과 홍보팀이 참석하는 내부 회의를 소집할 겁니다. 다인 씨도 참석해요. 이건 이제 단순한 집안일이 아닙니다. 회의는 오전 8시, 다인이 한 번도 들어가 본 적 없는 1층 회의실에서 열렸습니다. 그녀는 태호의 변호사 옆 구석 자리에 앉았습니다. 긴 테이블 맞은편에는 설아 그룹의 주요 주주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비싼 양복에 외제 시계를 찬 나이 든 남자들은 흰 셔츠에 검은 바지를 입은 수수한 여자가 테이블 아래로 손을 꽉 쥐고 앉아 있는 모습 따위엔 관심조차 없었습니다. 설태호가 일어나서 말문을 열었습니다. 우리 회사가 개발 중인 영유아 스마트 교육 플랫폼 패밀리테크 프로젝트의 인사이동과 회사 이미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제 개인적인 사안에 대해 알리고자 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머리가 벗겨진 남자가 끼어들었습니다. 전처가 양육권을 요구하며 돌아왔다는 소문이 사실입니까? 사실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무자격 가사 도우미에게 친딸을 맡기고 있다는 것도 사실입니까? 회의실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설태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그건 제 인생에서 가장 현명한 결정이었습니다. 회의실이 술렁거렸습니다. 다인은 얼굴이 화끈거려 고개를 숙였습니다. 다른 부서의 본부장이 끼어들었습니다. 설 회장님, 우리는 주주입니다. 설아라는 브랜드의 신뢰와 이미지를 보고 투자했어요. 도우미가 엄마 노릇을 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 주가 폭락은 어떻게 감당하실 겁니까? 진실로 감당하겠습니다. 설태호가 다인을 돌아보았습니다. 다인 씨, 엊그제 밤 아린이가 열이 났을 때 있었던 일을 여기 계신 분들께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다인은 마른 침을 삼키며 옷자락을 꽉 쥐었습니다. 그날 밤 자다가 아린이 우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체온을 재보니 고열이라 의사 선생님과 연락이 안 돼서 울수건으로 찜질하며 시간마다 상태를 체크했습니다. 새벽녘에 회장님이 오셨고요. 제가 왜 급히 귀국했는지 아십니까? 다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의사와 통화해보니 당신이 정확한 응급조치를 했고 조금만 늦었어도 경련이 일어날 뻔했다고 하더군요. 저는 어떤 보모도 그렇게 빠르고 정확하게 대처하는 걸 본 적이 없습니다. 그건 본능이 아니라 지식이었습니다. 좌중이 조용해졌습니다. 유아교육과를 다녔다고 했죠? 네, 2학년까지 다니다 개인 사정으로 그만뒀습니다. 회의실의 유일한 여성 주주인 노부인이 물었습니다. 왜 그만뒀어요? 사고로 아이를 잃고 나서 도저히 계속 공부할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첫 수업에서 배운 건 잊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에게 필요한 건 슈퍼맨이 아니라 곁에 있어주는 사람이라는 것을요. 회의실 안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설태호가 말을 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다인 씨를 패밀리테크 프로젝트의 학부모 자문단에 영입하기로 했습니다. 실제 경험자로서 말입니다. 반대하시는 주주분이 계신다면 표결에 붙이겠습니다. 대머리 남자가 눈썹을 치켜 올렸습니다. 도우미를 수조 원짜리 앱 개발에 참여시키겠다고? 기술자가 아니라 사랑과 이해가 한 가정을 어떻게 바꾸는지 증명해낸 산증인 자격으로 말입니다. 여전히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생각하신다면 지난 3개월간 다인 씨가 아린이를 돌보는 동안의 테스트 그룹 성장 보고서를 봐주십시오. 뒤쪽 스크린이 켜지며 그래프가 나타났습니다. 앱 테스트에 참여한 아이들의 상호작용, 긍정적 반응, 정서 지수 점수였습니다. 아린이가 속한 그룹의 성장세는 다른 그룹보다 3배나 높았습니다.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못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사람들이 거의 다 빠져나가자 설태호가 다인에게 남으라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단둘만 남자 그가 말했습니다. 저들이 당신을 완전히 믿진 않겠지만 적어도 무시하지는 않게 됐습니다. 저는 제가 이런 IT 프로젝트에 어울린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걱정 마요. 내가 필요한 건 당신의 마음이지 코딩 실력이 아닙니다. 다인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믿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아직 제 자신을 믿는 법을 배우는 중인데도요. 그날 밤, 방으로 돌아온 다인은 베개 밑에서 삐뚤빼뚤한 연필 글씨로 쓰인 쪽지를 발견했습니다. 다인 엄마 가지 마, 사랑해. 아린이가, 다인은 왈칵 눈물을 쏟았습니다. 처음으로 숨기지 않고 마음껏 울었습니다. 복도 건너편 방에서 설태호는 창가에 우두커니 서 있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오늘 아침 접수된 고윤서의 양육권 청구 소송 소장 사본이 들려 있었습니다. 싸움은 끝나지 않았지만 이번에는 든든한 아군이 있었습니다. 설아 저택보다 더 큰 마음을 가진 작은 여자가. 새벽 6시 저택의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정원과 무궁화 울타리가 채 잠에서 깨기도 전 안개가 자욱한 시각. 다인이 부엌에서 아린이를 위한 전복죽을 끓이고 있는데 방 집사가 사색이 되어 불렀습니다. 다인씨, 다인씨. 빨리 좀 나와봐. 법원 소환장을 가져왔어. 다인은 국자를 내려놓고 손을 닦으며 급히 로비로 뛰어갔습니다. 대문 앞에는 법원 집달관 복장을 한 남자와 두꺼운 서류 뭉치를 든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검은 선글라스에 흰 드레스, 핏빛처럼 붉은 립스틱을 바른 여자. 고윤서였습니다. 설태호가 계단을 내려왔습니다. 얼굴은 강철처럼 차가웠습니다. 변호사를 통하지 않은 서류는 받지 않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설 회장님. 이건 서초 가정법원에서 발부한 정식 소환장입니다. 고윤서 씨가 설아린 양의 양육권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다음 주 금요일 오전 10시입니다. 불참하시면 골석 재판으로 진행됩니다. 윤서가 입꼬리를 올리며 말했습니다. 이번에는 말로 하러 온 거 아니야. 내 거 찾으러 온 거지. 문 뒤에 숨어있던 다인은 심장이 조여오는 것 같았습니다. 아린이가 분쟁의 대상이 되다니. 이제 겨우 밤울음을 그치고 아침마다 해맑게 웃게 된 새 살배기 아이가. 그날 다인은 휴가를 냈습니다. 그녀는 근처 공원으로 걸어가 노랗게 물들기 시작한 은행나무 아래 혼자 앉았습니다. 옛 기억이 밀려왔습니다. 딸을 잃었던 날도 이렇게 앉아 낡은 아기 옷을 끌어안고 텅 빈 마음을 달랬었죠. 운명은 또다시 그녀를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었지만 이번에는 또 다른 아이를 잃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설태호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아린이를 이따위 법정 노름에 끌어들이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다인 씨가 강해져야 해요. 그녀는 짧게 답장을 보냈습니다.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고윤서는 소장만 보낸 게 아니었습니다. 전문 PR팀이 기획한 듯한 정교한 여론전도 함께 들고 왔습니다. 3일 뒤, 각종 커뮤니티와 SNS에는 감성적인 호소문이 도배되었습니다. 가사 도우미에게 아이를 뺏긴 엄마의 피눈물. 전처가 폭로한 전남편과 입주 도우미의 수상한 관계. 네이버와 인스타그램에는 아린이를 구해주세요라는 해시태그가 순식간에 실시간 트렌드 3위까지 올랐습니다. 설아그룹 홈페이지에는 설태호를 비난하는 댓글이 수백 개씩 달렸고 다인을 향한 인신공격도 쏟아졌습니다. 도우미 주제에 남의 집 엄마 노릇, 돈 많으니까 애도 남한테 맡기고 도우미랑 바람났네. 새해부터 코미디네. 배운 것도 없고 가족도 없는 주제에 다인은 댓글 하나하나가 마치 살점이 뜯겨나가는 듯 아팠습니다. 하지만 더 고통스러웠던 건
아린이가 곰돌이 영상을 보려고 아이패드를 만지다 우연히 다인과 윤서의 편집된 영상을 보게 된 순간이었습니다. 영상 속 다인은 아이를 억지로 뺏고 비웃는 악녀처럼 편집되어 있었습니다. 반면 윤서는 아이를 안고 눈물을 훔치며 엄마가 너무 오래 떨어져 있어서 미안해 라고 말하고 있었죠. 아린이는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다인을 보며 물었습니다. 다인 엄마, 저 아줌마 누구야? 엄마는 왜 울어? 다인은 아이를 꽉 껴안으며 속삭였습니다. 너를 낳아주신 분이야. 하지만 엄마는 다시는 누구도 널 슬프게 하지 못하게 할 거야. 그날 밤, 서재에서 설태호가 긴급 내부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방에는 5명뿐이었습니다. 그와 강 변호사, 홍보팀장, 그리고 패밀리 테크의 수석 엔지니어. 너무 오래 침묵했습니다. 저 여자가 여론을 조작하도록 내버려 두면 아린이뿐만 아니라 회사까지 위험해집니다. 홍보팀장이 말했습니다. 반격할 수는 있지만 공격이 아닌 감성적이고 인간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설태호가 다인을 보며 말했습니다. 다인 씨, 목소리를 낼 준비가 됐습니까? 다인은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요? 아린이를 다인 씨만큼 잘 아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인 씨만큼 진심으로 아이를 지킬 수 있는 사람도 없고요. 당신의 이야기를 해주세요. 돗자리 위에서 보낸 밤들, 자장가, 열이 내린 뒤의 첫 미소에 대해서요. 다인은 망설였습니다. 전 방송 같은 거 모릅니다. 수석 엔지니어가 거들었습니다. 방송이 아닙니다. 진심, 기능을 탑재한 우리 프로젝트 앱에 올릴 휴먼 다큐 형식의 인터뷰 영상을 찍을 겁니다. 사람들은 조작된 가십이 아니라 진실에 반응할 겁니다. 다인은 한참을 침묵하다 마침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게 제가 아린이를 위해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라면 하겠습니다. 촬영은 다인의 좁은 방, 아이를 재울 때마다 펴던 낡은 돗자리가 깔린 그곳에서 진행되었습니다. 화장기도 없고 꾸미지도 않은 평소 그대로의 다인이 느릿한 말투와 젖은 눈, 그리고 거친 손으로 이야기했습니다. 아이를 잃은 적이 있습니다. 다시는 어떤 아이도 안아주지 못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아린이는 기적처럼 찾아왔어요. 자리를 대신 차지하려는 게 아닙니다. 속죄하고 싶을 뿐이에요. 아이가 밤새 울 때 곁에 있었고 40도 가까이 열이 오를 때도 곁을 지켰습니다. 법이 뭔지는 잘 모릅니다. 저는 그저 사랑하는 법밖에는 모릅니다. 마지막 장면. 다인이 아린이의 손을 잡고 함께 노래를 불렀습니다. 엄마가 섬 그늘에 다음 날 아침 6시에 영상이 공개되었습니다. 24시간도 안 되어 조회수 300만을 기록했습니다. 해시태그 작은 돗자리가 한국 SNS 검색어 1위에 올랐습니다. 수만 개의 댓글이 달렸고 사람들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피가 섞여야만 엄마인가? 내가 가장 필요할 때 곁에 있어주는 사람이 진짜 엄마지. 보험이 분을 보고 처음으로 고개 숙여 존경하게 되었습니다. 그날 밤 고윤서의 SNS 계정은 신고 폭탄을 맞았습니다. 감성파리 글들은 모두 삭제되었습니다. 그녀는 분을 참지 못해 설태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비겁하게 언론 플레이를 해? 아니, 난 그저 진실이 스스로 말하게 했을 뿐이야. 재판은 예정대로 갈 거고 난 모든 걸 되찾을 거야. 설태호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법정에 올 순 있겠지만 이번엔 나뿐만 아니라 누가 자신을 진짜 사랑하는지 아는 아이와도 마주해야 할 거야. 저녁에 다인이 방에 돌아오니 책상 위에 작은 상자가 놓여 있었습니다. 안에는 가족이라는 글자가 수 놓인 손으로 짠 아름다운 새 돗자리가 들어 있었습니다. 설태호의 자필 쪽지도 함께였습니다. 사랑으로 지켜낸 것은 누구도 뺏을 권리가 없습니다. 곁에 있어 줘서 고마워요. 다인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과거의 망령이 되살아났지만 이번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수년 만에 처음으로 이길 수 있다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핥히고 뺏지 않아도 그저 묵묵히 곁에 남는 것만으로도. 서울 하늘은 잔뜩 흐렸고 은행잎이 보도블록 위에 수북이 쌓여 있었습니다. 무겁게 내려앉은 회색 구름은 서초 가정법원 앞에 내리는 다인의 마음을 비추는 듯했습니다. 발걸음이 무거운 건 패배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새 살배기 아이가 겪지 말아야 할 일들을 겪게 될까 봐 걱정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평범한 엄마처럼 흰 셔츠에 검은 바지를 입고 화장기 없는 얼굴로 굳은 결의를 다지고 있었습니다. 옆에는 회색 셔츠에 검은 넥타이를 맨 설태호가 침착하지만 날선 눈빛으로 서 있었고 그 뒤로 강 변호사가 따랐습니다. 법정 문이 열렸습니다. 기자들의 출입은 통제되었지만 복도는 북새통을 이루었고 비공개 재판임에도 밖의 여론은 뜨거웠습니다. 작은 돗자리 해시태그가 여전히 상위권이었지만 윤서 측 배우 세력은 태호가 불법적으로 양육권을 뺏으려 언론을 조작한다는 루머를 퍼뜨리고 있었습니다. 고윤서가 들어왔습니다. 큰 키에 명품 정장을 입고 완벽하게 화장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녀는 다인을 쳐다보지도 않았지만 설태호에게는 분노와 오기가 섞인 시선을 던졌습니다. 판사가 엄숙한 목소리로 개정했습니다. 오늘 심리는 원고 고윤서 씨와 피고 설태호 씨 사이의 유아인도 및 양육권 변경 청구 사건입니다. 본 재판부는 모든 법적 기록과 양육 환경, 그리고 의사 표현이 가능하다면 아이의 의사를 중점적으로 검토할 것입니다. 윤서 측 변호사가 즉시 일어났습니다. 재판장님, 제 의뢰인은 아린 양의 생모입니다. 산후 우울증 치료를 위해 잠시 떠나 있는 동안 전 남편과 가사 도우미가 공모하여 양육권을 박탈했습니다. 전 남편이 일방적으로 아이를 유기했다고 주장하는 건 근거가 없습니다. 의뢰인은 이제 아이를 진정한 가정의 품으로 데려오길 원합니다. 설태호가 주먹을 쥐자 그의 변호사가 반박했습니다. 바로 잡겠습니다. 고윤서 씨는 이혼 후 2년 동안 어떠한 연락도 면접 교섭도 양육비 지급도 하지 않았습니다. 접근 금지 명령이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그 기간 동안 아린 양은 친부와 보모인 한다인 씨와 함께 살았습니다. 다인 씨는 아이를 직접 먹이고 재우며 깊은 유대감을 형성했습니다. 일상생활을 기록한 모든 자료가 증거로 제출되었습니다. 판사가 다인에게 물었습니다. 참고인,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까? 다인이 일어났습니다.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웅변하려 애쓰지 않은 담담한 어조가 오히려 장내에 또렷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아린이의 친엄마가 아닙니다. 하지만 아이가 첫니가 났을 때, 고열로 사경을 헤맬 때, 처음 말문이 트였을 때 곁에 있었습니다. 제 이름은 등본에 없습니다. 하지만 매일 밤 아이가 제 가슴에 얼굴을 묻고 잠들 때 아이가 저를 엄마로 여기고 있음을 느낍니다. 그녀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습니다. 다만 아이가 어른들의 싸움의 물건처럼 이리저리 끌려다니지 않게만 해주십시오. 아무도 말을 잇지 못했고 법정 안은 쥐 죽은 듯 조용했습니다. 갑자기 판사가 아이의 의사를 확인하기 위해 별도의 방으로 부르겠다고 했습니다. 아동 심리 전문가가 배석할 것이라 했습니다. 다인은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아린이가 무슨 말을 할지 알 수 없었으니까요. 아직 너무 어린아이였지만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설태호가 다인의 손을 잡아 지그시 눌러주며 안심시켰습니다. 별실은 뒤편에 마련되어 있었고 법정 내 스크린으로 영상이 전송되었습니다. 꽃무늬 원피스를 입고 다인이 처음 선물해준 낡은 곰 인형을 든 아린이가 들어왔습니다. 맞은편에 앉은 심리 전문가가 다정하게 물었습니다. 아린이는 세상에서 누가 제일 좋아? 아린이는 눈을 깜빡이더니 망설임 없이 대답했습니다. 다인 엄마가 제일 좋아.
전문가가 고개를 끄덕이며 물었습니다. 그럼 다인 엄마랑 태호 아빠랑 같이 살면 기분이 어떨까? 좋아요. 그럼 윤서 엄마랑 사는 건? 아린이는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 엄마는 나 안아주고 재워주지도 않고 동화책도 안 읽어주고 내 노래도 몰라. 아이의 천진난만한 한마디가 논쟁을 단숨에 베어버렸습니다. 법정은 침묵에 잠겼습니다. 고윤서는 입술을 피가 나도록 깨물었습니다. 그녀가 벌떡 일어나 소리쳤습니다. 내 딸이야, 내 자식이라고. 판사가 의사봉을 두드리며 정숙을 명했습니다. 설태호가 변호사와 귓속말을 나누고는 일어나 발언권을 요청했습니다. 원고 측이 안정적인 양육 능력과 의지를 입증하고 언론을 이용하지 않겠다고 약속한다면 공동 양육도 고려하겠습니다. 하지만 내 딸을 각본과 쇼만 있는 환경에서 자라게 할 수는 없습니다. 아이에게 무엇이 최선인지 헤아려 주십시오. 판사는 서류를 검토한 뒤 윤서를 바라보았습니다. 원고는 현재보다 더 나은 양육 환경을 제공할 수 있다는 증거가 있습니까? 윤서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핏줄이라는 이름만으로는 사랑을 증명할 수 없다는 것을 처음으로 깨달은 듯했습니다. 사랑은 뜬 눈으로 지새운 밤, 이마에 해준 입맞춤, 침묵 속에서 불러준 자장가의 시간으로 증명되는 것이었습니다. 마침내 재판부는 설태호의 단독 양육권을 유지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다만 친모의 면접 교섭권은 허용하되 아이에게 안정적인 환경을 제공하겠다는 서약과 함께 단계적으로 진행하도록 권고했습니다. 법원을 나서는 길, 설태호는 말이 없었습니다. 뒤따라 걷던 다인은 그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마지막 계단을 내려오는데 윤서가 앞을 막아섰습니다. 기세등등하던 모습은 온데간데없고 무너져 내린 한 여자의 얼굴이었습니다. 내가 이긴 건 아니지만 나도 더 이상 자격이 없다는 건 알아. 떠날게. 하지만 하나만 부탁하자. 널 뱃속에 품고 완벽한 가족을 꿈꿨던 사람이 있었다는 것만은 아이에게 알려줘. 다인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언젠가 아이가 자라서 사랑은 이기는 게 아니라 곁에 남는 거란 걸 이해하게 될 때 꼭 얘기해 줄게요. 윤서는 돌아섰습니다. 그녀의 구두 굽소리가 슬픈 노래처럼 계단에 울렸습니다. 아린이가 차에서 뛰어나와 다인의 다리에 매달렸습니다. 다인 엄마, 집에 가자. 배고파. 설태호가 몸을 굽혀 아린이를 번쩍 안아 올렸습니다. 세 사람은 차를 향해 걸었습니다. 폭풍우가 지나간 뒤 맑게 갠 하늘 아래 햇살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차가 출발했습니다. 낡은 챕터가 닫히고 새로운 챕터가 시작되었습니다. 치유와 평화, 그리고 완벽하지는 않지만 진심 어린 가족의 이야기가. 며칠 뒤 설아 저택에는 드물게 평온이 찾아왔습니다. 아린이는 더 이상 한밤중에 놀라 깨지 않았고 영상 속 여자가 누구인지 묻지도 않았습니다. 다인 씨는 여전히 일찍 일어나 죽을 끓이고 아이 머리를 빗겨주고 매일 밤 자장가를 불러주었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불안함이 아닌 텅 빈 공허함이 자리 잡았습니다. 방 한구석, 그녀와 아린이만의 작은 보금자리였던 돗자리는 이제 곱게 접혀 구석에 놓여 있었습니다. 설태호 회장은 2층의 침대와 책상, 그리고 다인 씨가 어디서 구했는지도 모를 책들이 꽂힌 책장까지 갖춘 개인 방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다인 씨는 그 방을 거의 쓰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부엌과 작은 테라스, 그리고 아무도 눈여겨보지 않는 구석진 자리가 더 편했습니다. 어느 날 밤, 아린이가 다인 씨 품에서 잠들었을 때 설태호 회장은 문가에 기대어 그 모습을 오랫동안 지켜보았습니다. 수면등 불빛이 그녀의 얼굴을 비추자 눈동자가 더욱 맑게 반짝였습니다. 어깨 위로 흘러내린 머리카락과 깊은 동굴 속 물방울 소리처럼 은은한 자장가 소리. 자장 자장. 바람이 솔솔 부는구나.
설태호 회장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이제 돗자리에서 앉아도 되지 않습니까? 다인 씨가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아이가 컸잖아요. 이제 이리저리 굴러다니는 걸요. 제가 바닥에서 자면 아이도 따라 내려오려고 해요. 바닥은 차가워서 안 좋아요. 설태호 회장은 고개를 끄덕이고는 방으로 들어가 침대 위에 새 베개를 놓았습니다. 내일 일본 파트너와 회의가 있습니다. 그쪽에서 다인 씨가 말했던 패밀리 테크의 진정한 감성에 대해 더 듣고 싶어 합니다. 다인 씨도 참석해 주세요. 다인 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저 말인가요? 전 그저 가사 도우미일 뿐인데요. 더 이상 그저 도우미가 아닙니다. 다인 씨가 아린이에게 했던 이야기가 담긴 영상이 지금 세 곳의 명문대에서 기술적 공감의 사례로 공유되고 있습니다. 그들은 실제 주인공을 만나고 싶어 하고 저도 다인 씨가 나가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다인 씨는 머뭇거리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전 회의 같은 건 안 해봤고 발표도 못 합니다. 그저 사실대로만 이야기하면 됩니다. 그건 어떤 기술로도 흉내낼 수 없는 거니까요. 회의는 설아그룹 본사 최상층, 햇살이 통유리로 쏟아지고 잘 가꿔진 화초들이 있는 곳에서 열렸습니다. 일본 IT 그룹 대표인 나카무라 회장은 60대 정도로 걸음걸이가 느릿하고 눈빛이 깊은 사람이었습니다. 다인 씨는 자리에 앉아 손을 가볍게 떨었지만 설태호 회장의 눈빛이 그녀를 안심시켰습니다. 나카무라 회장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다인 씨 영상을 봤습니다. 일본에는 이키가이, 즉 살아가는 보람이라는 말이 있죠. 당신의 자장가에는 어떤 철학이 담겨 있는 것 같더군요. 다인 씨는 당황했습니다. 전 철학 같은 건 모릅니다. 그저 누군가를 진심으로 사랑하면 모든 행동이 자연스럽게 다정해진다는 것만 알 뿐입니다. 나카무라 회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침대가 아니라 돗자리에서 아이를 재우기로 한 이유를 들려주실 수 있습니까? 다인 씨는 조금 놀랐지만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아이가 바닥으로 떨어질까 봐 겁이 났고 또 예전에 병상에서 아이를 잃은 적이 있어서요. 그 뒤로는 너무 푹신한 건 믿지 않게 됐습니다. 아이가 제 손이 닿는 곳에 있는지 확인하려면 바닥에 바짝 붙어 있어야 마음이 놓입니다. 회의실 안은 정적에 휩싸였고 아무도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설태호 회장은 마치 처음 듣는 비밀이라도 알게 된 듯 낯선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나카무라 회장이 고개를 기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저는 패밀리 테크가 사용자들의 마음을 움직일 것이라 확신합니다. 사람들에게 필요한 건 노래하는 AI가 아니라 자식을 잃은 어머니처럼 걱정해주는 AI니까요. 그날 오후 다인 씨가 저택에 돌아왔을 때 아린이는 퍼즐 놀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이는 다인 씨에게 달려와 와락 안겼습니다. 다인 엄마. 나 하트 모양 맞췄다. 다인 씨는 마룻바닥에 앉아 아이를 품에 안았고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아린이가 속삭였습니다. 오늘은 유나 선생님이랑 놀았어. 새로 온 보육 선생님인데 그래도 난 다인 엄마가 제일 보고 싶었어. 다인 씨는 순간 멈칫했습니다. 유나 선생님? 응, 태호 아빠가 다인 엄마 힘들지 않게 유나 선생님이 요리 도와줄 거라고 했어. 그날 저녁 식사 자리에서 다인 씨는 평소보다 말이 없었습니다. 마치 자신의 자리가 대체된 것만 같았습니다. 설태호 회장은 그녀가 유나 선생님 일로 불편해한다는 것을 눈치챘습니다. 아니요, 제가 불필요한 존재가 된 것 같아서요. 태호 회장은 수저를 놓고 허리를 곧게 폈습니다. 다인 씨, 이 집에서 당신은 결코 불필요한 존재가 아닙니다. 하지만 전 남이고 아무런 명분도 없잖아요. 언젠가 새로운 사람이 오면 전 떠날 겁니다. 아린이도 곧 커서 저를 잊겠지요.
설태호 회장은 한참 동안 침묵하다가 나직이 말했습니다. 내가 2번 다시 누군가를 사랑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던 거 압니까? 다인 씨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윤서가 떠난 뒤로 전 감정이라는 걸 믿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이자 경영자의 역할만 하며 마음의 문을 닫고 살았죠. 그러다 어느 날 아린이 방을 지나가는데 베개도 이불도 없이 아이 곁에 웅크리고 자면서 조용히 자장가를 불러주는 당신을 봤습니다. 그때 알았습니다. 내가 절대로 놓치고 싶지 않은 여자를 만났다는 거요. 공기가 멈춘 듯 했습니다. 다인 씨는 눈 한 번 깜박이지 않고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지금 이런 말을 하는 게 이기적이라는 건 알지만 묻고 싶습니다. 내가 마음의 문을 열면 그 안으로 들어올 용기가 있습니까? 다인 씨는 멍하니 서 있었고 심장은 요동쳤습니다. 그녀는 꿈도 사랑도 없이 조용히 살아가리라 생각했었습니다. 하지만 한때 회장님이라고만 불렀던 설태호, 이제는 그녀의 가장 약한 부분을 보고도 등 돌리지 않는 이 남자가 앞에 있었습니다. 아직 답은 모르겠지만 그 문 잠그지는 말아 주시겠어요? 설태호 회장이 아주 부드럽고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항상 열어두겠습니다. 당신이 들어오기만을 기다리면서 그날 밤 다인 씨는 처음으로 낯설지 않은 침대에 누웠습니다. 낡은 껴안는 베개를 품에 안고 얼굴을 묻은 채 그녀는 살며시 웃었습니다. 창밖 정원에는 새 봄을 알리는 하얀 목련이 피어 있었고 방 안에서는 아린이가 곰 인형을 안고 잠들어 있었습니다. 방문은 잠기지 않은 채로요. 월요일 이른 아침, 먼 빌딩 숲 위로 해가 막 솟아오를 무렵 다인 씨의 것이 아닌 1층 설태호 회장의 전화벨 소리가 요란하게 울려 그녀를 깨웠습니다. 잠시 후 계단을 급히 뛰어 올라오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방문을 열자 머리도 빗지 못한 채 평소의 침착함을 완전히 잃고 긴장한 표정의 태호 회장이 서 있었습니다. 다인 씨, 이것 좀 봐요. 그가 핸드폰을 내밀었습니다. 화면에는 2분이 채 안 되는 영상 하나가 소셜미디어에서 무서운 속도로 퍼지고 있었습니다. 제목은 바닥에서 자는 가정부의 실체, 모든 것은 쇼였다. 영상을 본 다인 씨는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그건 저택 내부 CCTV 영상을 악의적으로 편집한 것이었습니다. 아린이가 혼자 놀고 있을 때 다인 씨가 핸드폰을 보는 장면만 골라 넣거나 설태호 회장을 따라 회의에 갔을 때 특히 엘리베이터 안에서 그와 나란히 서 있는 장면을 교묘하게 확대해 마치 은밀한 관계인 것처럼 보이게 만들었습니다. 영상 속 내레이션은 차갑고 조소 섞인 목소리였습니다. 이것은 부유한 고용주와 젊은 가정부의 부적절한 관계를 숨기기 위해 대중의 감성을 자극한 홍보쇼가 아닐까요? 그녀는 정말 아이를 사랑하는 걸까요? 아니면 아이를 이용해 신분 상승을 꿈꾸는 걸까요? 다인 씨의 손이 떨렸고 목이 타들어갔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렸지만 무엇보다 그녀를 두렵게 만든 건 영상 아래 달린 악의적인 댓글들이었습니다. 네, 그럴 줄 알았다. 관상을 보니 연기하는 티가 나더라. 저러다 재벌가 안주인 자리 꿰차겠지. 저런 사람이 동정을 받다니. 나중엔 재산 다 가로챌 걸. 설태호 회장이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누군가 고의로 악의적인 짓을 했어. 당장 내리게 하겠소. 이미 늦었어요. 다인 씨가 눈시울이 붉어진 채 고개를 저었습니다. 사람들은 한번 나쁜 쪽으로 믿기로 하면 진실 따위는 궁금해하지 않아요. 그저 비난할 대상이 필요할 뿐이니까요. 그녀가 고개를 돌리자 설태호 회장이 다가와 그녀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당신 혼자 이 비바람을 맞게 하진 않을 겁니다. 다인 씨는 고마움과 단호함이 섞인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전 사람들 입방아는 무섭지 않아요. 다만 아린이가 커서 저런 걸 보고 제가 아이를 사랑했던 마음까지 의심할까봐 그게 무서울 뿐이에요. 그날 오후 언론이 설아 그룹 저택 정문을 에워쌌습니다. 일부 기자들은 담장을 넘어 집 안을 훔쳐보려 했고
설태호 회장은 보안팀을 배치하고 경찰에 신고했지만 온라인상의 여론은 막을 수 없었습니다. 감동을 주었던 해시태그 작은 돗자리는 이제 온갖 모욕적인 말들로 도배되었습니다. 다인 씨는 애써 침착함을 유지하며 평소처럼 아린이를 돌봤지만 저택 직원들의 시선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는 그녀를 피하고 누군가는 뒤에서 수군거렸습니다. 다인 씨가 부엌에 들어서자 영상을 보고 있던 직원 2명이 황급히 화면을 껐습니다. 그녀는 멍하니 부엌에 앉아 낡은 손수건만 만지작거렸습니다. 가장 고참인 최 여사님이 조용히 물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신경 쓰지 마요. 혀에는 뼈가 없어서 제멋대로 놀리지만 마음이 돌덩이 같은 사람들이라 그래요. 내가 여기서 20년을 일했지만 다인 씨처럼 아린 아가씨를 진심으로 아끼는 사람은 못 봤어요. 다인 씨는 억지로 미소 지었지만 마음은 소란스러웠습니다. 그날 밤 모두가 잠든 시각 서재에 앉은 설태호 회장은 내부 기록을 확인하며 강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영상 유포자를 찾아주십시오. 최초 게시자와 공유 계정까지 전부. 며칠 걸려도 좋지만 내부 소행이 확실합니다. 전화를 끊은 설태호 회장의 뇌리에 자신을 제외하고 저택보안 시스템에 접속할 수 있는 유일한 인물이 떠올랐습니다. 그의 사촌이자 설아 그룹의 현 재무이사 진혁이었습니다. 진혁은 항상 다인 씨를 탐탁지 않게 여겼고 대놓고 말한 적도 있었습니다. 가정부를 회사 회의에 들이는 건 설아 그룹의 격을 떨어뜨리는 일이야. 감성파리로 경영을 할 순 없어. 설태호 회장은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외투를 챙겨 집을 나섰습니다. 진혁이 머무는 펜트하우스 문이 열리자 두 남자의 시선이 부딪혔습니다. 한쪽은 차가웠고 다른 한쪽은 분노로 타올랐습니다. 내 집이지? 태호가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진혁은 비릿한 웃음을 흘렸습니다. 부정하진 않겠어. 난 그저 공유했을 뿐이야. 원본이야 형내보안 시스템에 있던 거니까. 대체 왜 그런 짓을 한 거야? 형이 어리석은 짓을 하니까 그렇지. 태호 형, 회의실을 동화 구현장으로 만드는 바람에 회사 내 신뢰가 바닥을 치고 있어. 내가 10년을 바친 서라 그룹이 가족 놀이터가 되는 꼴은 못 봐. 그 사람은 놀이가 아니야. 내 딸이 다시 웃게 된 유일한 이유고 내가 못 해준 걸 해준 사람이야. 넌 내가 지키려 했던 가치, 바로 정직함을 배신했어. 진혁은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거만하던 눈빛은 사라지고 쓴웃음만 남았습니다. 그럼 난? 10년 동안 형 뒤치다거리만 하면서 한 번이라도 믿음을 받은 적 있어? 친척이라지만 난 늘 그림자였잖아. 내가 그림자라서가 아니야. 설태호 회장이 천천히 말했습니다. 넌 한 번도 스스로 빛 속으로 걸어 나올 생각은 안 하고 남을 끌어내려서 올라가려고만 했기 때문이야. 설태호 회장은 차가운 조명 아래 진혁을 남겨두고 돌아섰습니다. 다음 날 설아 그룹 공식 홈페이지에 회장 명의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제목은 작은 돗자리의 진실. 태호 회장은 영상이 악의적으로 편집되었음을 밝히고 배우 인물이 사내 윤리 규정 위반 및 허위 사실 유포로 조사받고 있음을 알렸습니다. 그는 또한 강조했습니다. 그녀는 가장 소박한 모습으로 저와 제 딸의 삶에 들어왔습니다. 작은 돗자리 하나, 나지막한 자장가, 그리고 조건 없는 사랑으로 말입니다. 저와 제 딸이 매일 그 진실 속에서 살고 있기에 그녀는 변명할 필요조차 없습니다. 이 글은 즉시 폭발적으로 공유되었습니다. 여론은 순식간에 반전되었고 비난하던 사람들은 사과하기 시작했습니다. 침묵하던 이들은 그녀를 옹호했습니다. 새로운 해시태그 돗자리의 진실이 등장했습니다. 그날 밤 다인 씨는 낯선 번호로 문자 한 통을 받았습니다. 전 언니를 모르지만 언니 덕분에 아직 따뜻한 사람이 있다는 걸 믿게 됐어요.
왕따 때문에 학교를 그만두려 했는데 다시 용기를 냅니다. 솔직하게 살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녀는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슬퍼서가 아니라 혼자가 아님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아린이가 뒤에서 다인 씨를 꼭 끌어안으며 속삭였습니다. 다인 엄마, 슬퍼하지 마. 난 그 영상 안 믿어. 난 엄마만 믿어. 다인 씨는 몸을 굽혀 아이를 품에 안고 자장가처럼 속삭였습니다. 그래, 우리 아가. 진실이 가장 따뜻한 자장가란다. 일주일 후, 언론의 소란이 가라앉자 설아 저택은 다시 예전의 평온을 되찾았습니다. 하지만 다인 씨의 마음속 평화는 예전의 침묵과는 달랐습니다. 그것은 상처와 비난을 모두 겪어내고도 여전히 아린이와 이제는 회장님이라 부르기 어색해진 한 남자 곁에 서 있다는 안도감이었습니다. 그날 아침, 아린이 옷을 챙겨주던 다인 씨에게 설태호 회장이 평소와 다른 모습으로 다가왔습니다. 협상 테이블에서의 냉철함도 최근의 다정함도 아닌 무언가 숨기는 듯한 긴장된 모습이었습니다. 다인 씨, 오늘 오후에 저 대신 아린이 좀 데려와 줄 수 있어요? 주주들과 좀 골치 아픈 회의가 있어서요.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무슨 일 있으세요? 설태호 회장은 잠시 침묵하다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그냥 사내 문제입니다. 별일 아니니 걱정 마요. 그날 오후, 유치원에서 아린이를 데리고 오는 길, 다인 씨는 아이가 좋아하는 은행나무 길로 돌아왔습니다. 두 사람은 나무 그늘 아래 앉아 간식을 먹으며 장난을 쳤습니다. 한적한 길에 아이의 맑은 웃음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다인 엄마, 태호 아빠 슬픈 거야. 다인 씨가 깜짝 놀라 물었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해? 어제 아빠가 책상만 보고 아무 말도 안 했어. 나랑 놀아주지도 않고. 다인 씨는 아이를 가볍게 안아주었습니다. 아빠가 조금 피곤하셔서 그래. 크면 알게 될 거야. 어른들도 가끔은 슬픈데 말하는 법을 모를 때가 있거든. 아린이는 고개를 끄덕이더니 올려다보며 말했습니다. 그럼 엄마가 아빠한테 대신 말해줄 수 있어. 다인 씨는 웃음을 터뜨렸지만 가슴 한구석이 먹먹해졌습니다. 미디어의 폭풍과는 다른 이제 막 믿음을 쌓기 시작한 관계를 뒤흔들 무언가가 다가오고 있음을 직감했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 다인 씨와 설태호 회장 사이에는 묘한 기류가 흘렀습니다. 그는 평소보다 적게 먹었고 시선은 먼 곳을 향해 있었습니다. 아린이를 재우고 설거지를 마친 다인 씨는 방으로 가려다 멈춰 섰습니다. 그녀는 몸을 돌려 서재로 향했습니다. 문이 열려 있었고 설태호 회장은 등을 돌린 채 창밖 도시의 불빛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그림자가 길고 쓸쓸하게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저한테 무슨 숨기시는 거 있죠? 그는 뒤를 돌아보지 않은 채 조용히 물었습니다. 다인 씨는 공평함이란 게 있다고 믿습니까? 만약 공평함이라는 게 진짜 있다면 아마 아이 같은 얼굴을 하고 있겠죠. 다인 씨의 대답에 설태호 회장은 한숨을 쉬며 돌아섰습니다. 지친 눈빛이었습니다. 감사팀에서 진혁이가 회사 명의로 불법 부동산 투자를 하고 세금을 포탈한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손실액이 450억 원에 달합니다. 다인 씨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진혁이는 제가 가장 믿었던 사람이었는데 전처가 떠난 뒤로 다시는 마음을 열지 않겠다고 다짐했었죠. 그런데 알다시피 절대라는 건 가장 쉽게 무너지더군요. 그는 의자에 앉아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주주들은 회사의 신뢰 회복을 위해 제가 잠시 물러나 있기를 원합니다. 진혁이가 벌인 일이지만 대외적으로는 제가 책임을 지길 바라는 거죠. 그렇게 하실 건가요? 아마도요. 회사를 잃는 게 두려워서가 아닙니다. 설태호 회장은 그녀를 빤히 바라보았습니다. 아니, 사실은 당신을 잃을까봐 두렵습니다. 이 일이 터지면 당신과 아린이가 또다시 소용돌이에 휘말릴 겁니다.
언론은 가만히 있지 않을 거고 또 파헤치겠죠. 당신을 불안 속에 살게 하고 싶지 않습니다. 다인 씨는 아무 말 없이 다가가 앉아 조심스럽게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제가 편안하게 살려고 여기 있다고 생각하세요? 전 이미 가족도, 집도, 아이도 잃어봤어요. 비바람 치는 밤에 모든 걸 잃고 살아남은 사람에게 세상에 무서운 건 없어요. 설태호 회장은 말보다 더 깊은 무언가를 찾으려는 듯 그녀를 응시했습니다. 그럼 훗날 제가 회장 직함도, 재산도 없이 그저 평범한 남자가 되어도 제 곁에 있어 줄 겁니까? 제가 바닥으로 추락했을 때 제 손을 잡아 끌어올려 주실 겁니까? 아니면 그냥 지켜보실 겁니까? 설태호 회장은 대답 대신 그녀를 꽉 끌어안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상처 입은 두 마음은 같은 속도로 뛰는 법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설태호 회장은 기자회견을 열어 진역의 비리를 모두 공개하고 감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회견 말미에 모두를 놀라게 할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기회주의자로 매도되었던 그 가사 도우미가 저와 함께 패밀리 테크 프로젝트를 임시로 이끌 것입니다. 가식으로 가득 찬 이 세상에서 그녀야말로 제게 남은 유일한 진실이기 때문입니다. 소셜 미디어가 폭발했습니다. 여론은 갈렸지만 이번에는 응원의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작은 돗자리는 접히지 않는다는 칼럼이 널리 공유되었습니다. 해외 투자자들은 설태호 개인이 아닌 설아그룹이 보여준 새로운 핵심 가치, 즉 불완전한 사람들 사이의 진정한 사랑에 주목하며 연락해왔습니다. 그날 밤, 방에 돌아온 다인 씨는 책상 위에 놓인 작은 나무 상자를 발견했습니다. 안에는 그날의 작은 돗자리, 이제는 든든한 버팀목이라고 수 놓인 손수건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 아래에는 설태호 회장의 자필 편지가 있었습니다. 내가 당신을 일으켜 세워줬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다시 일어설 이유를 준 건 당신이었소. 언젠가 당신이 쓰러지는 날이 오면 내가 그 돗자리 아래 누워 당신의 가장 추운 날을 함께 견디겠소. 다인 씨는 미소 지으며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잠든 아린이 옆에 누워 속삭였습니다. 가족이 꼭 완벽할 필요는 없어. 진심이면 충분하단다. 일요일 이른 아침, 저택이 고요한 잠에 빠져 있을 때 다인 씨는 아린이를 안고 뒤뜰로 나갔습니다. 바람결에 목련향이 실려왔습니다. 아린이는 다인 씨 가슴에 얼굴을 비비며 졸린 눈으로 목을 꽉 끌어안았습니다. 마치 누군가 떼어놓기라도 할까봐 두려운 것처럼요. 다인 엄마, 우리 공원 놀러 가자. 그래, 하지만 아침 먼저 먹고 가야지, 알았지? 아린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녀의 볼에 뽀뽀했습니다. 다인 씨는 이 순간을 놓치면 영영 사라질 것만 같아 아이를 꽉 안았습니다. 평화가 곧 깨질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감대로 외출 준비를 하던 중 설태호 회장의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전화를 받은 그의 얼굴이 순식간에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 여자가 왔어. 누구요? 고윤서, 다인 씨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지켜왔던 모든 것을 놓친 사람처럼 양팔에 힘이 빠졌습니다. 윤서는 조금도 주눅들지 않은 태도로 저택에 들어섰습니다. 몸에 딱 붙는 흰 드레스에 빨간 하이힐, 붉은 립스틱, 완벽하게 세팅된 머리. 그 뒤에는 선글라스를 낀 말쑥한 차림의 변호사가 따르고 있었습니다. 거실에서 소꿉놀이를 하던 아린이는 낯선 여자를 보자마자 벌떡 일어나 다인 씨 등 뒤로 숨었습니다. 겁에 질린 눈빛이었습니다. 윤서가 톤 높은 목소리로 몸을 숙였습니다. 사랑하는 아린아, 엄마 기억 안 나? 아린이는 고개를 저으며 다인 씨 옷자락을 꽉 잡고 울먹였습니다. 엄마 아니야. 다인 엄마가 내 엄마야. 윤서는 고개를 들며 비웃었습니다. 이것 봐. 당신들이 애를 세뇌했잖아. 설태호 회장이 차갑게 나섰습니다. 여기 무슨 일이야? 내 딸 찾으러 왔어.
친권자 증명 서류도 다 있고 내가 친모라는 증거도 있어. 자발적으로 양육권 넘기지 않으면 법대로 할 거야. 말 한마디 없이 버리고 갔잖아. 친권 포기 각서까지 썼으면서 이제 와서 무슨 소리야? 그건 옛날 얘기지. 지금은 달라. 직업도 있고 돈도 있어. 나한테 권리가 있다고 다인 씨가 주먹을 쥐고 나섰습니다. 정말 아이를 사랑한다면 아이가 이렇게 벌벌 떨게 만들진 않았을 거예요. 아린이는 당신이 원할 때 가져갈 수 있는 인형이 아니에요. 아이는 심장이 있고 감정이 있어요. 윤서가 입꼬리를 비틀며 쏘아붙였습니다. 주제 파악이나 해. 고작 가정부 주제에 내 아이를 탐내? 내가 뭐라고 생각하는데? 전 아이가 열이 날 때 밤을 새우고 아빠라고 부르는 법을 가르치고 악몽을 꿀 때 달래 재운 사람이에요. 당신은 그저 종이 위의 이름일 뿐이고요.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설태호 회장은 분노를 사귀며 윤서를 노려보았습니다. 소송하고 싶으면 해. 끝까지 싸워줄 테니까. 그 후 며칠은 숨막히는 긴장의 연속이었습니다. 윤서 측 변호사는 법원에 친권 회복 청구 소송을 냈고 이 소식은 인터넷을 강타했습니다. 재벌 회장이 전처의 등장으로 양육권을 잃을 위기에 처했다는 뉴스가 쏟아졌습니다. 여론은 친모의 권리를 옹호하는 쪽과 태호, 다인 씨를 지지하는 쪽으로 갈렸습니다. 하지만 다인 씨에게 가장 두려운 건 사람들이 친엄마 이야기를 꺼낼 때마다 불안해하는 아린이의 눈빛이었습니다. 어느 날 신발을 신겨주는데 아린이가 작게 물었습니다. 나 잡혀가면 다인 엄마도 같이 가. 다인 씨는 목이 메었습니다. 아무도 널 못 데려가. 넌 영원한 엄마 딸이야. 다인 엄마 약속해. 엄마가 약속할게. 무슨 일이 있어도 널 뺏기지 않아. 다음 공판은 비공개로 작은 조정실에서 열렸습니다. 판사, 양측 변호사, 그리고 법원이 지정한 아동심리 전문가만 참석했습니다. 아린이와 각 당사자 간의 유대감을 평가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긴 진술이 오간 뒤 판사는 아린이와 심리 전문가가 따로 면담하도록 했습니다. 다인 씨는 밖에서 두 손을 꽉 쥐고 기다렸고 설태호 회장은 돌처럼 굳어 있었습니다. 윤서는 자신만만한 표정이었습니다. 30분 뒤 전문가가 평가서를 들고 나왔습니다. 아린 양은 다인이라는 여성에게 명확한 애착 관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녀를 자연스럽게 엄마라 부르며 친모와의 동거 이야기가 나오자 공포 반응을 보였습니다. 저와 분리되는 상황을 가정하자 가벼운 공황 증세까지 보였습니다. 윤서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세뇌당한 거야. 내가 진짜 엄마라고. 판사가 의사봉을 두드려 경고한 뒤 설태호 회장을 보며 중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추가적인 평가가 필요합니다만 다음 판결 때까지 아이는 현 주거지에서 지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친모는 감독하에 정기적인 면접 교섭권을 갖습니다. 윤서가 항의하려 했지만 변호사가 말렸습니다. 다인 씨는 눈물 젖은 얼굴로 아린이를 끌어안았고 설태호 회장은 그녀의 어깨를 감싸 쥐었습니다. 아직 싸움은 남았지만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그날 밤 다인 씨는 창가에 홀로 앉아 아린이가 뛰놀던 정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포항에서 홍수의 아이를 떠내려 보냈던 그 밤이 떠올랐습니다. 그녀는 몇 년 만에 처음으로 마음껏 울었습니다. 슬퍼서가 아니라 다시 엄마가 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설태호 회장이 따뜻한 차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방금 소식 들었는데 이사회에서 패밀리 테크 기사가 호평을 받자 저보고 다시 경영 복귀하랍니다. 다행이네요. 아니요, 아직 마지막 할 일이 남았습니다. 그가 곁에 앉아 주머니에서 종이 한 장을 꺼냈습니다. 그녀의 서명란이 비어있는 공동 양육 확인서였습니다. 이제 보모가 아니라 아린이의 진짜 엄마로서 법적으로 함께 아이를 키워주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원한다면 내 가족의 안주인이 되어 주시오. 다인 씨는 멍하니 서류를 받아 들었습니다. 눈물이 흘렀지만 아프지 않았습니다. 오랜 세월이 지나 처음으로 흘리는 행복의 눈물이었습니다. 서류는 필요 없어요. 사랑하고 사랑받을 곳만 있으면 돼요. 그럼 그 옛날 작은 돗자리에서부터 진짜 가정으로 다시 시작합시다. 두 사람은 거친 파도를 함께 건넌 사람들처럼 손을 맞잡았습니다. 옆방에서 들려오는 아이의 웃음소리, 불가능해 보였던 소박하고 단단한 가족의 꿈이 현실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1심 판결 후 한 달, 설아 저택은 안정을 되찾았습니다. 회사는 새로운 팀과 함께 안정을 찾았고, 패밀리 테크 프로젝트는 기술을 넘어 문화를 지향하는 가족 중심 서비스로 재탄생했습니다. 여론도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천대받던 가정부 다인은 이제 이름 없는 어머니, 작은 돗자리, 큰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기사에 실리며 존중받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설태호 회장이 뜻밖의 제안을 했습니다. 다인 씨, 국가가족포럼에서 연설 초청을 받았어요. 올해 주제가 이름 없는 어머니들인데 당신도 함께 연단에 서달랍니다. 다인 씨는 당황했습니다. 제가요? 수천 명 앞에서, 그것도 생방송으로요? 부담 갖지 마요. 연설가가 아니라 그냥 아린이가 가슴으로 선택한 엄마로서 서는 거니까. 다인 씨가 쑥스러운 듯 웃었습니다. 전 대걸레 잡는 건 선수지만 마이크는 영 어색한데요. 이번엔 진심 어린 말로 사람들 마음에 쌓인 먼지를 닦아주면 됩니다. 그 말에 그녀는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여전히 떨렸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무언가 증명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감사를 전하고 싶은 마음이 그녀를 이끌었습니다. 자신을 버리지 않은 삶에 감사했고 홍수에 떠내려가지 않고 기억 속에 남아준 그 돗자리에게도 고마웠습니다. 코엑스 대강당은 10,000원이었습니다. 앞줄에는 기업가, 심리학자, 그리고 여러 단체 대표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설태호 회장 옆에 선 다인 씨는 수수한 개량 한복을 입고 손을 가볍게 떨고 있었습니다. 명품도, 보석도, 화려한 화장도 없었지만 포항의 바닷바람을 견딘 눈동자와 가슴으로 아이를 품은 다인 씨 그 자체였습니다. 조명이 비치고 무대에 오르자 객석 맨 앞줄에서 설태호 회장 무릎에 앉아 손을 흔드는 아린이가 보였습니다. 그 작은 미소가 그녀에게는 세상 전부였습니다. 다인 씨는 심호흡을 하고 입을 열었습니다. 제 이름은 한다인, 31살입니다. 저는 반지하 단칸방에서 이불을 개고 아린이 기저귀를 손으로 빨던 사람입니다. 바쁜 세상 속에서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 이름이었죠. 그녀는 잠시 멈추고 고요해진 객석을 둘러보았습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선 건 제 인생을 자랑하려는 게 아닙니다. 때로는 아이를 낳은 사람만이 엄마가 아닙니다. 모두가 떠날 때 곁에 남아준 사람이 진짜 엄마일 수도 있습니다. 객석 곳곳에서 훌쩍이는 소리가 들렸고 누군가는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카메라 렌즈가 그녀를 클로즈업했습니다. 전 홍수의 아이를 잃고 제 삶도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저를 어느 화려한 저택의 가정부로 이끌었습니다. 다시는 사랑할 수 없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아린이가 저를 엄마라고 불렀습니다. 차가운 바닥 얇은 돗자리 위에서 아이를 안고 자던 첫날 밤, 저는 깨달았습니다. 어떤 사랑은 명분 없이도 충분히 완전하다는 것을요. 다인 씨는 처음 저택에 온 날, 의심받던 날, 그리고 오해받아 아파했던 날들을 덤덤히 이야기했습니다. 담담한 목소리였지만 그 안에는 깊은 슬픔과 단단한 힘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착한 사람이라고 칭찬받으러 나온 게 아닙니다. 저도 도망치고 싶었고 이기적인 마음도 먹었습니다. 하지만 다인 엄마 가지 마, 무서워라는 아이의 한마디가 저를 붙잡았습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래서 남았습니다. 제가 강해서가 아니라
제가 없으면 누가 이 아이의 빛을 지켜줄까 하는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다인 씨가 고개를 숙이자 강당 안의 모든 사람이 기립 박수를 보냈습니다. 예의상 치는 박수가 아닌 진심 어린 존경의 박수였습니다. 그날 밤 작은 돗자리 해시태그는 다시 한번 인터넷을 뜨겁게 달구었습니다. 패밀리 테크 플랫폼에는 수많은 엄마, 노동자, 한부모 가정의 사연이 쏟아졌습니다. 그림자 같았던 돌봄 노동자들의 이야기가 세상 밖으로 나왔고, 더 이상 그들은 투명 인간이 아니었습니다. 며칠 뒤, 비가 보슬보슬 내리는 오후, 설태호 회장은 아린이가 놀던 정원에서 작은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화려한 레드카펫 대신 마당 한가운데 돗자리 하나가 깔려 있었습니다. 그 위에는 다인, 태호, 아린 세 사람이 앉아 있었습니다. 기자가 물었습니다. 패밀리 테크의 다음 목표는 무엇입니까? 설태호 회장은 다인 씨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기술은 효율을 높이고 연결을 돕지만 사람의 온기가 없으면 차가운 도구일 뿐입니다. 오늘부터 패밀리 테크 내에 작은 돗자리 코너를 신설합니다. 돌봄 노동자나 소외된 양육자들이 자신의 이야기를 나누고 재정 지원과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공간입니다. 그들이 영웅이 되길 바라는 게 아니라 더 이상 무시당하지 않게 하려는 겁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다인 씨는 감사 인사를 하다가 설태호 회장을 살짝 끌어당겨 귓속말을 했습니다. 드릴 말씀이 있어요. 생리가 한 달 늦어졌어요. 설태호 회장은 순간 멈칫하더니 조용히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것은 승리의 웃음도 놀라움의 웃음도 아닌 폭풍우를 지나 진짜 태양을 마주한 사람의 웃음이었습니다. 그는 그녀의 손을 꽉 잡고 아린이에게 속삭였습니다. 아린아, 곧 동생 생길 것 같은데 언니 할 수 있지? 아린이가 눈을 동그랗게 뜨더니 소리쳤습니다. 그럼 우리 집에 돗자리 2개 필요하겠네. 엄마 거 하나, 아기 거 하나, 모두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내일은 알 수 없지만 지금 이 순간 정원 돗자리 위 외롭고 부서졌던 세 사람은 진정한 가족이 되어 있었습니다. 하찮아 보였던 그 작은 돗자리는 이제 꾸밈없이 진실한 위대한 사랑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시간을 내어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공유, 댓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은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